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고품질 집속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불발률 1% 미만, 미국도 달성하지 못한 그 수치를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불발률 1%,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고품질 집속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저는 그날 오후 방송국 대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담당 작가가 건네준 큐시트에는 제 이름 대신 방산업계 관계자라고만 적혀 있었고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죠. 얼굴이 나가는 것도 이름이 자막에 뜨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말을 하고 조용히 나오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조명 세팅이 한창이었습니다. 진행자 박 앵커가 멀리서 카메라를 향해 자세를 잡는 게 보였고 맞은편 패널석에는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 박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서류를 훑고 있었죠. 방산 전문 기자 출신의 안보 분야만 20회 넘게 파온 사람입니다. 그 옆에는 군사 전략 전문가 최 교수가 앉아 있었고요.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 저 같은 현장 관계자가 한 자리 끼어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빈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잠깐 멍하니 스튜디오를 바라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발을 들인 지 20회가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좋은 무기를 만들면 나라가 안전해진다고 믿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 해외에서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정작 국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집속탄이 딱 그랬습니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풍산. 이 두 회사 이름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업체들이 생산하는 집속탄의 자탄 불발률이 1% 미만이라는 사실은요. 일반적인 고폭탄 불발률이 최소 2% 이상인 걸 감안하면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조차 달성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자탄이 불발되더라도 3분 안에 자폭하는 기능까지 탑재돼 있습니다.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을 쌓고 또 쌓은 결과물이죠. 그런데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수출 문의가 빗발치는 이 무기에 대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름조차 낯설어합니다. 천무다연장로켓에서 발사되는 확산탄 한 발이 초토화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축구장 3개 넓이입니다. 그것도 정밀 유도 방식으로요. 이 체계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를 포함해 둘 뿐이라는 건 방산업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자랑스러워할 기술인지 불편한 진실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건지 저는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꺼내도 되는 이야기인지 잘못하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거랍니다. 하지만 방송국 쪽에서 섭외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거절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어차피 세계는 알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건 우리 국민뿐이라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조 작가가 대기실 문을 살짝 열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관계자님, 2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킷 단추를 채웠습니다. 스튜디오 쪽에서 사인 음악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조명이 환하게 켜지는 게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패널석에 앉아있는 이 박사와 최 교수의 표정이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이미 반쯤 굳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스튜디오 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 말들은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서 처음으로 꺼내질 참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넓어 보였는데 막상 패널석에 앉고 나니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맞은편 모니터에는 오늘 방송 제목이 떠 있었죠. 금단의 무기, 대한민국이 만든다, 집속탄의 두 얼굴. 저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속으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얼굴이라는 표현이 영 맞듣지 않았습니다. 집속탄이 두 얼굴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무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니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습니다. 박 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또렷했습니다. 2010년 8월 집속탄 금지 협약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현재 124개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해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카메라가 패널석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이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협약 가입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 군사력이 약하거나 강대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국 영토 안에서 실질적인 군사 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치고
이 협약에 서명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이스라엘도, 폴란드도, 핀란드도, 대만도 마찬가지죠. 박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 분께서는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게 집속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선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넓은 면적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한반도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심이 얕고 북쪽에서 수만 문의 포병 전력이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속탄 없이 그 전선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 교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게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안보 환경이 바뀌자마자 결정을 뒤집었거든요. 인도주의적 원칙이 흔들린 게 아니라 생존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패널 3명 모두 말을 멈춘 그 순간 박 앵커가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집속탄을 보유하고 생산하는 것, 과연 전략적 선택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답이 하나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이 방송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박 앵커가 상업 광고를 알리며 잠깐의 휴식을 고지했고 스튜디오 안의 긴장이 살짝 풀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박사가 저를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관계자분, 혹시 수출권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알고 오셨죠? 이 박사의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수출권.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표정을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했습니다. 알고 왔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반쯤은 예상했습니다. 집속탄 이야기를 꺼내는 방송이라면 수출 문제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죠. 문제는 어디까지 나오느냐입니다. 광고가 끝나고 두 번째 블록이 시작됐습니다. 박 앵커가 준비해 온 자료 화면을 띄우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산 집속탄,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니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속으로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방송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눈에는 그게 단순한 통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 협상 테이블이 있고 문에 전화가 있고 계약이 성사되거나 무산됐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박 앵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11월부터 천무 36문을 인도받아 실전 배치 중입니다. 중동과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추가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나라들이 천무 플랫폼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탄종 패키지, 그러니까 어떤 탄을 쏘느냐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높다는 거죠. 최 교수가 여기서 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연장 로켓 체계는 플랫폼 자체보다 탄종 다양성이 경쟁력을 결정하거든요. 천무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정밀, 유도탄부터 확산탄까지 운용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사대에서 상황에 맞게 탄종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강점이죠. 박 앵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분, 실제로 해외 바이어들이 집속탄 탄종에 대해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갖고 있나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까지 말하는 게 맞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당연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이미 언론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동과 동유럽 쪽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러시아 인접 국가들, 안보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나라들이 적극적이에요. 이 나라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로켓 발사대가 아닙니다. 유사시의 넓은 면적을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화력이거든요. 이 박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끼리는 수출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도 미가입국이고 관심을 보이는 중동과 동유럽 상당수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박 앵커가 미간을 살짝 모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시선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심장하게 길어지던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만드는 집속탄이 왜 다른지 숫자로 설명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집속탄의 불발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입니다. 그 불발탄들이 지금도 레바논 땅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건 다릅니다. 박 앵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불발률 1% 미만입니다. 미국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자탄이 설령 불발되더라도 3분 안에 스스로 자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민간 피해를 막기 위해 수년간 기술을 갈고 닦은 결과입니다. 그냥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덜 위험한 집속탄을 만들기 위해 싸워온 거예요. 이 박사와 최 교수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앵커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오히려 한국산 집속탄이 국제 기준보다 훨씬 인도적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바로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정작 우리 국민이 모른다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스튜디오 안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이 모른다는 얘기. 박 앵커가 그 말을 받아 적듯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고 최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천장 쪽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이 박사는 저를 향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는데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지. 박 앵커가 자료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산 집속탄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방금 말씀 들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집속탄 탄종을 수출한 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무에 탑재되는 확산탄 탄종은 현재까지 수출된 적이 없습니다. 천무 플랫폼의 고폭탄은 2017년부터 중동과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지만 집속탄 탄종만큼은 아직 수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죠. 박 앵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출한 건 플랫폼과 고폭탄뿐이고 집속탄은 국내에서만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의외의 사실이었을 겁니다. 집속탄 얘기가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데 정작 수출은 안 하고 있다니. 하지만 저는 그 정막 안에서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재빠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이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집속탄 금지협약 가입국에는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미가입국이라도 구매국에서 자체적으로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제 여론이 워낙 민감한 탓에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거죠. 최 교수가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ESG 문제도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0년에 집속탄 사업 부문을 아예 분할 매각하고 손을 뗐습니다. 유럽 연기금들이 집속탄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지금은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풍산이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박 앵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요도 있다. 하지만 국제 여론과 ESG 압박 때문에 대형 방산기업은 손을 뗐고 수출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한국산 집속탄이 놓여있는 셈이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놓여있다는 표현이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세계가 원하는데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놓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경계가 지금 이 순간도 불분명한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교수가 자료를 한 장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수출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박 앵커와 저는 거의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안 파는 사이 다른 나라들이 품질이 훨씬 낮은 집속탄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불발률 40%짜리를요. 그 말이 스튜디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예민한 곳이라는 걸 패널 3명 모두 동시에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이 가라앉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안 파는 사이 다른 나라들이 품질이 훨씬 낮은 집속탄을 팔고 있다는 얘기. 불발률 40%짜리를. 최 교수가 그 말을 꺼낸 뒤 스튜디오 안에서는 잠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앵커도 이 박사도 저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을 겁니다. 40%. 저는 그 숫자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마을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골목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폐허가 된 집을 치우기 시작하는 장면. 그런데 그 땅 어딘가에 터지지 않은 자탄이 묻혀 있는 겁니다.
지뢰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채로 라오스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쏟아부은 집속탄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집속탄 사상자의 60%는 전쟁 중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해를 받고 기록된 사상자의 3분의 1은 어린이였습니다. 이게 집속탄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지목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그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발률 40%짜리로요. 박 앵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교수님,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들렸는데요. 우리가 수출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요? 최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분쟁 지역 주변 국가들, 안보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은 집속탄을 원합니다. 그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팔면 품질 관리가 안 되는 나라들이 팔게 됩니다. 불발률 관리는커녕 자폭 기능도 없는 탄종이 시장에 놔도는 거죠. 그게 과연 더 인도적인 결과입니까? 이 박사가 팔짱을 풀며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약간 서 있었습니다. 그 논리라면 우리가 계속 팔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수출을 허용하는 순간 그 탄이 어디에 쓰이느냐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구매국이 민간 지역에 사용하면 불발률이 1%라도 민간인 피해가 생깁니다. 그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최 교수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건 수출 통제 조건 문제입니다. 용도 제한 조항을 넣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예 문을 닫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박 앵커가 중간을 잡듯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산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실제로 이 논쟁이 현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입장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충돌합니다. 팔아야 한다는 쪽은 기술 경쟁력과 시장 논리를 말하고 팔면 안 된다는 쪽은 국제 여론과 사용처, 통제 불가능성을 말하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이 논쟁보다 더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박 앵커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저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 불발률 40%짜리 자탄이 땅에 박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언젠가 아이들이 뛰어놀게 되겠죠. 스튜디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박사가 잠깐 눈을 감았고 최 교수는 자료를 내려다보다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 앵커만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방송 내내 유지하던 전문적인 표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를 삼키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때 박 앵커의 귓속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렸는지 그가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광고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광고 전에 한 가지만 더. 방산업계 관계자분, 아까 말씀 중에 현장에서 더 불편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수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다음 순서에서 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나올 질문이 어떤 방향일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제가 이 방송에 나온 진짜 이유와 닿아 있었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박 앵커가 멘트를 준비하는 사이 저는 잠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광고 전에 박 앵커가 던진 질문, 수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말해야 할지 그 경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죠. 박 앵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세계 점유율이 6%를 기록하며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이은 순위입니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한 해 만에 추월한 겁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성취였으니까요. 20해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온 사람으로서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의 밤샘 작업이 있었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녔던 날들이 있었고 수출 협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쌓여서 나온 숫자였습니다. 박 앵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한켠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가진 집속탄,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산업계 관계자분, 아까 더 불편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집속탄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책상 탄도미사일,
핵기술과 함께 집속탄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건 국제 조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기준입니다. 이 박사가 눈썹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최 교수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세계가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우리는 팔지 않겠다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기준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여기서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말한 건 그 사실을 국민이 모른다는 겁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우리가 집속탄 수출을 안 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제 여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그으면서도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왔어요. 불발률을 낮추고 자폭 기능을 넣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써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최대한 정밀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최 교수가 여기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보유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건 수출 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에요. 북한이 5,500문 이상의 방사포와 다연장 로켓을 전방에 배치해 놓은 현실. 그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맥락을 빼고 집속탄만 따로 떼어내서 비인도적이라고 말하는 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이 박사가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논리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군이 보유한 집속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는지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억제력을 위해 보유한다고 하면 국민이 그 억제력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스튜디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박사가 옳습니다. 동시에 최 교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옳을 수 있다는 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였죠. 박 앵커가 잠시 메모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집속탄 기술력을 알리고 싶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준비해온 말이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왜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기술을 키웠는지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그 선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된 것인지를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오래전부터 답답했습니다. 박 앵커가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 다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두 손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최 교수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앵커의 이어폰에 다시 무언가 들어왔는지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잠깐 시선을 허공에 고정했다가 저를 향해 돌렸습니다. 관계자분, 방금 말씀 이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기술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그 질문이 오늘 방송에서 제가 가장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박 앵커의 질문이 스튜디오 안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기술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천장을 향해 시선을 한번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시청자보다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말을 꺼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가 몇 문인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박 앵커가 시청자를 대신하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5,500문입니다. 국방백서에 공식으로 기재된 숫자고요. 대부분이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 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240m 방사포 기준으로 사거리가 최대 70km에 달합니다. 개성 기준으로 서울 강북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최 교수가 여기서 나지막하게 덧붙였습니다. 600m 초대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500km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돼 있고요. 우리 국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 박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반면 우리 천문은 310문 수준입니다. 수량만 보면 북한의 1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박 앵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숫자에서는 압도적으로 열세인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량은 적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숫자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천무 한 대가 분당 12발을 발사할 수 있고 재장전 시간이 160초입니다.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으로 오차 범위가 수미터 안팎이에요. 북한 방사포 대부분이 무유도 로켓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밀도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밀 타격 능력에 집속탄이 결합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걸 알면 이 무기가 왜 우리 군에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박 앵커가 자료를 한 장 넘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22년에 전방 7개 사단에 천무를 증강 배치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북한의 300m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 위협 때문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신형대구경 방사포를 연이어 공개하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화력을 전방에 집중시킨 겁니다. 천무가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억제력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전쟁을 막는 힘이거든요. 이 박사가 여기서 처음으로 공세적 질문을 거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속탄은 단순히 많은 면적을 초토화하는 무기가 아니라 정밀 유도 체계와 결합해서 북한의 대규모 포병, 전력을 빠르게 제압하는 억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최 교수가 여기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핵으로 억제합니다.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이런 재래식 정밀 화력이에요. 집속탄은 그 체계의 일부입니다. 빼면 억제력에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박 앵커가 잠깐 말없이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단순한 진행상 간격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 땅에 그 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자부심인지 불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박 앵커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자기 자신도 무언가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실 저도 20회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자부심과 불안.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감정 사이 어딘가에 이 나라의 안보가 놓여 있다는 것. 저는 그 말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날 방송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앵커의 말이 끝난 뒤 스튜디오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부심인지 불안인지.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박 앵커가 분위기를 바꾸듯 자료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무의 집속탄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 건지 개념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의 억제 체계를 이해하려면 킬체인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결심하고 타격하는 일련의 흐름이에요. 천무의 집속탄은 그 마지막 단계, 타격 부분에 들어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했습니다. 2024년 3월에 천경2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전방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적의 포탄이나 로켓이 발사되면 역추적을 통해 도발 원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예요. 그 좌표가 천무로 넘어오면 몇 분 안에 해당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박 앵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방사포를 쏘면 우리가 발사 위치를 잡아서 바로 되갚는 구조인 건가요? 최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교전 규칙과 지휘 결심 과정이 있어서 자동으로 반격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탐지부터 타격까지 수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 수단으로 집속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박 앵커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의 방사포 진지는 단일 표적이 아닙니다. 한 부대가 여러 문을 분산 배치해 놓고 있어요. 단일 정밀 유도탄 한 발로는 그 배치 전체를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속탄은 축구장 3개 면적을 한 발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GPS 유도로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고 그 안에서 수백 개의 자탄이 퍼지면서 분산, 배치된 장비와 인원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거죠. 이 박사가 여기서 다시 나를 약간 세웠습니다. 그 논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 3개 안에 민간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방사포 진지가 민간 시설 인근에 배치된 경우라면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속탄이 단독으로 쓰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타격 대상이 확인된 군사 표적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거고, 민간 혼재 지역에는 단일 고폭탄이나 정밀 유도 탄두를 씁니다. 탄종 선택이 바로 그 판단의 영역이에요. 천무의 모듈형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탄종을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재장전 시간이 160초입니다. 최 교수가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천무의 유도 로켓 CGR-080은 GPS와 INS 복합 유도 방식입니다. 오차 범위가 수미터 안팎이에요. 집속탄 탄두를 쓰더라도 그 자탄이 뿌려지는 범위의 중심점 자체가 정밀하게 제어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차별 살포가 아니라는 거죠. 박 앵커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 즉 운용 원칙과 교전 규칙의 문제가 기술력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무기 자체보다 그걸 쓰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군이 집속탄을 보유하면서도 지금까지 실전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건 억제력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갖추는 것, 그게 이 무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박사가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다시 시선을 들었고 최 교수는 자료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앵커는 메모를 천천히 넘기며 다음 질문을 고르는 중이었고요. 그때였습니다. 이 박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관계자분, 솔직하게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억제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들 업계 안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쉬운 얘기들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잠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말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말하면 안 되고 그 선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이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선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거라면 선 밖에 있는 이야기들이 더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이 박사에게는 충분한 답이었을 겁니다. 이 박사의 말이 끝난 뒤 스튜디오 안에 묘한 온도가 생겼습니다. 선 안에서 한 말이라면 선 밖에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웃음으로 답했고 이 박사는 그 웃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었을 겁니다. 박 앵커도 마찬가지였고요. 카메라는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스튜디오 안의 4명은 모두 방송 밖에서 말이 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앵커가 자료를 한 장 넘기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국내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속탄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걸 오늘 말씀 나누면서 느꼈는데요. 실제로 충남 논산 쪽에서 집속탄 생산 공장을 둘러싼 갈등이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KD인 얘기죠. 2024년 6월에 논산 양촌면에 스마트 플랜트 준공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전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했습니다. 반면 공장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공장 부근에 민가와 어린이집이 있다는 점,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앵커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분으로서 그 갈등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이해됩니다. 화약을 다루는 공장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안한 일이니까요. 동시에 그 공장이 없으면 우리 군의 억제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 다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설명하고 납득시키느냐, 그 과정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최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KDN과 생산시설 확장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 소강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그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 박사가 여기서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풍산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집속탄금 지연합을 비롯해 51개국, 수백 개 시민단체가 풍산 회장에게 생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왕립화폐주조청은 풍산이 집속탄 제조업체라는 이유로 거래를 끊었습니다. 방산이 아닌 동전 사업에서까지 불이익이 생긴 거예요. 박 앵커가 눈썹을 가볍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동전 사업에까지 영향이 미쳤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ESG 압박이 그만큼 현실적입니다. 한화가 2020년에 집속탄 사업을 KDN로 분리 매각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유럽 투자 기관들이 집속탄 관련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압박을 가하면서 태양광 같은 다른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화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업계 안에서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안보의 책임을 소규모 업체에 떠넘긴 거라고 했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 앵커가 잠깐 멈추더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방송 내내 유지해온 전문적인 표정 위에 뭔가 무거운 것이 얹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수록 확신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속탄이 나쁜 무기라는 건 분명한데 그걸 갖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만드는 건 필요한데 만드는 공장 옆 주민들은 불안하고,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그 기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는 어렵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문제인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입니까? 그 질문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집속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떤 나라로 살 것이냐는 질문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보와 윤리, 기술과 책임, 국익과 국제 규범. 이것들이 따로 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박사가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쉬운 답을 내놓는 사람은 절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가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늘 방송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 앵커가 자료를 가지런히 접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다음 순서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기술과 안보 얘기는 충분히 나눴으니 이제 이 무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알리며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이 박사가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선택할 여유가 있는 나라가 부러운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동의였습니다. 광고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에 패널 3명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 박사는 자료를 다시 펼쳐 읽고 있었고 최 교수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오늘 방송이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불편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박 앵커가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집속탄의 기술력, 억제력, 국내 논란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K방산이 세계 4위에 올라선 지금 집속탄을 포함한 우리 무기 체계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잘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산 강국이 될 것이냐의 문제로요. 이 박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죠. 이 성장의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 확산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K방산이 올라탄 겁니다. 최 교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집속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리투아니아가 집속탄 금지 협약을 탈퇴한 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을 쓰는 걸 보면서 규칙을 따르는 쪽만 손해라는 판단을 내린 거니까요. 안보 현실 앞에서 윤리적 원칙이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박 앵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분,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집속탄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집속탄은 아주 묘한 자리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시 이 무기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수출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준을 유지하는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 박사가 눈썹을 가볍게 올리며 물었습니다.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비용입니까? 외교적 비용입니다. 우리에게 집속탄 수출을 원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그 나라들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품질이 낮은 탄종을 파는 나라들에게로요. 그 결과로 불발률 높은 집속탄이 또 어딘가에 뿌려지고 전쟁이 끝난 뒤 그 땅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수출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쁜 결과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최 교수가 여기서 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수주잔고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집속탄을 빼고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플랫폼, 천궁. 이것들이 K방산을 이끌고 있는데 그 성장세가 앞으로도 유지되려면 더 다양한 탄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집속탄은 그 패키지에 빠진 조각 같은 거예요. 이 박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논리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팔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저는 거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수출이 늘면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우리 무기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한 책임이요. K방산이 세계 4위가 됐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위치가 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깐 팽팽해졌습니다. 최 교수와 이 박사 사이에 오늘 방송에서 가장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앵커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듯 말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들립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된 지금 집속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팔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질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그걸 국민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쉬쉬하면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결정도 제대로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이 박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교수도 팔짱을 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앵커의 이어폰에 뭔가가 들어왔는지 그가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제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분, 방금 쉬쉬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오늘 이 방송에 나오시는 것 자체에 대해 업계에서 압박이나 우려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약간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상한 질문이었는데도 막상 카메라 앞에서 듣고 나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잠깐 조명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스튜디오 밖 어딘가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을 누군가의 시선이 갑자기 피부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평소보다 한 단계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박 앵커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행자의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박사와 최 교수도 자료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향하고 있었고요. 저는 물잔을 한번 내려다봤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스튜디오 안에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박 앵커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적인 압박은 아니었어요. 다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맞냐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고.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굳이 나서냐고. 이 박사가 팔짱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최 교수는 볼펜을 내려놨습니다. 그 말들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방산업계는 원래 조용한 게 미덕인 세계입니다. 계약 내용도, 기술 수준도, 운용 현황도 말을 아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냥 거절할까 생각했습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20회 넘게 일해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좋은 무기를 만들면 나라가 안전해진다는 단순한 믿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던 순간들.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무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럽든 불편하든 그건 알고 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모르는 채로 쉬쉬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무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세계가 달성하지 못한 불발률을 우리가 달성했고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폭 기능을 넣었고 그 모든 게 수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끝나는 방식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박사가 자료를 한 장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관계자분, 저도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나오기 망설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박 앵커도 눈을 가볍게 뜨며 이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안보 전문가로서 집속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인도주의 진영에서 비판이 옵니다. 반대로 국제 여론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면 안보 진영에서 비판이 옵니다. 어느 쪽이든 한쪽에서 두드려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회피합니다. 저도 오래 그랬습니다. 최 교수가 여기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전략 쪽에서 집속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자칫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 오해가 두려워서 말을 아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다들 침묵하는 사이에
이 주제는 제대로 된 공문장에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박 앵커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 분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말하기를 주저했다가 나오신 거네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방송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 온전히 느꼈습니다. 우리 세 명은 각자 다른 방향에서 같은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박 앵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도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맞는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공개된 자리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박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가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박사가 박 앵커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오늘 방송 나간다는 걸 안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앵커가 미간을 모았습니다. 어디서요? 이 박사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쪽입니다. 바로 씁니다. 국방부. 그 두 글자가 스튜디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 앵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다시 평온을 되찾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조명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이 의자 등받이에 닿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몸이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난 거였습니다. 이 박사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용 확인 요청입니다.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공유가 됐는지 묻는 거예요. 공식 항의는 아닙니다. 아직은. 박 앵커가 잠깐 이어폰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아마 제작진에서도 같은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오늘 방송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더 불편한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송이 계속된다는 건 제가 이미 한 말들이 그대로 전파를 탄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업계에서 연락이 왔을 때 불편하게 느꼈던 것들,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낸 것들,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오늘 방송의 결론 같습니다. 집속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잖습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박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잠깐 시선을 고정했다가 저를 향해 돌렸습니다. 관계자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기분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20해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기분을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숫자를 묻고 사거리를 묻고 불발률을 묻습니다. 기분은 묻지 않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집속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로 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반대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닌 방향으로 말이 흘러가는 게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순간입니다. 이 박사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최 교수는 창문도 없는 스튜디오 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뭡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빈 종이컵을 손에 쥐고 스튜디오를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우리가 만든 집속탄은 쓰지 않기 위해 만든 겁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억제력이라는 게 그겁니다. 쓸 수 있다는 걸 상대가 알기 때문에 쓸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우리 기술자들이 불발률을 낮추고 자폭 기능을 넣고 정밀도를 높인 건 더 잘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쓰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튜디오가 오래 조용했습니다. 이 박사가 처음으로 자료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최 교수가 볼펜 뚜껑을 닫으며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박 앵커는 멘트 없이 잠시 그 침묵을 방송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침묵이 끝나갈 무렵 이 박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솔직하게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보 전문가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다뤘어도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말로 꺼내는 건 처음이에요. 박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방송 잠깐 쉬고 마무리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어깨가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내 안에서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한 말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이미 감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무게를 느끼는 일도 없었겠지만 그 말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마지막 블록이라는 걸 제작진 쪽에서 신호로 알려왔고 박 앵커가 자세를 가다듬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면서 지난 2시간 동안 이 스튜디오에서 오간 말들을 빠르게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집속탄의 기술력, 억제력으로서의 의미, 국내 논란, ESG 압박, 수출 딜레마, 그리고 국방부에서 온 연락, 많은 걸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읽히고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조명 아래서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박 앵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같은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송 내내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목소리가 훨씬 낮고 무거웠습니다. 책임입니다. 가졌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언제 쓰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책임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 교수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쓰고 싶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런데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상대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이 어쩌면 보험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작은 기여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박 앵커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대기실에서 되뇌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고품질 집속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자부심과 무게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무기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발률을 낮추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한 연구원들,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닌 사람들. 그 노력이 세계가 달성하지 못한 기술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자부심입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동시에 이 무기가 언젠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우리가 막지 못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 항상 무겁습니다. 억제력이 실패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무기가 영원히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무기에 대해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박 앵커가 잠깐 말 없이 메모를 내려다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방송 내내 유지해온 전문적인 거리감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개인적인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면서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무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주신 세 분께 특히 익명으로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신 방산업계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자리였다는 걸 압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박사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계자분, 오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방송 끝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서 얘기해야죠. 짧게 답했습니다. 이 박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최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앵커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사인 음악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야 진짜가 시작된다는 것도. 말을 꺼냈으니 이제 그 말이 만들어낼 파장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명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켜졌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사인 음악이 페이드아웃 되고 카메라 앞에 빨간불이 꺼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2시간 넘게 켜져 있던 조명이 한 단계 낮아졌고 제작진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앵커가 이어폰을 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방송 내내 유지했던 긴장이 그제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냥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이 박사가 자료를 가방에 챙기면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훨씬 솔직한 방송이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이 말했네요. 저는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쪽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오늘 하신 말씀들 기밀을 건드린 게 아니라 공개된 사실들을 엮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가 될 내용은 없어요.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됐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이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소비될지가 더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최 교수가 코트를 걸치며 다가왔습니다. 관계자분,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계속 머리에 남습니다. 쓰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는 말. 그게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울리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무기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쓰는 쪽의 논리나 반대하는 쪽의 논리만 있었습니다. 쓰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는 말은 그 어느 쪽도 아닌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하니 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20해 넘게 이 일을 해왔으면서도 스스로 그 언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그게 말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앵커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도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해야 할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업계 지인들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몇 개는 방송 잘 봤다는 내용이었고 몇 개는 왜 굳이 나갔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번호를 모르는 곳에서 온 것이었는데 국방부 관계자라고 밝히면서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두렵냐고 묻는다면 두렵다고 해야 정직한 답입니다. 하지만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꺼낸 말들은 제가 20해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누군가의 귀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방송국 건물을 나서니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5월이지만 해가 지고 나니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저는 재킷 단추를 채우면서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박사였습니다. 그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관계자분, 내일 국방부 가시는 거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시겠다는 겁니까? 같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미리 알려주십시오. 혼자 들어가서 혼자 감당하는 건 불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들은 3명이 함께 한 겁니다.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방송 내내 날카롭게 반박하고 따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얼굴에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 한복판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흐릿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무엇을 바꿀지 저는 모릅니다. 집속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뀔지, 정부의 정책이 바뀔지,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20회 넘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처음으로 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전파를 타고 누군가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오전 국방부에 가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 한 말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지나면서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번호를 모르는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가능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 열쇠를 꺼내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이 20해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서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해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십 번은 드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문을 바라보면서 발이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젯밤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이 박사의 날카로운 질문들, 최 교수의 조용한 동해, 박 앵커가 침묵을 방송에 그대로 실었던 순간,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 쌓여있던 메시지들. 핸드폰을 아침에 다시 확인하니 메시지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방송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업계 선배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봤어.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 한 줄이 아침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용기라는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무모하다는 말을 다르게 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면담 장소는 청사 내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가니 담당자 한 명이 미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의 온도를 빠르게 읽으려 했습니다. 불편하다는 건지 그냥 확인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짧게 답하고 기다렸습니다. 내용 중에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점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 나가셨습니까? 어제 박 앵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답을 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오래 일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이런 주제는 조용히 있는 게 보통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나가신 거잖습니까?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자가 자료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어제 방송 이후 온라인에 올라온 반응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훑어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집속탄 보유를 지지하는 댓글들, 비인도적 무기를 왜 자랑하냐는 비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처음 알았다는 반응들. 반응이 갈립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다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식 조사나 문책이 아닙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자리에 나가실 때는 사전에 한번 연락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방향을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조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준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건지, 조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담당자가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제 방송,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나가면 말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업계 전체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 담당자 입에서 나온 게 의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알리겠습니다. 면담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짧았고 예상보다 차가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청사를 나서면서 저는 핸폰을 꺼내 이 박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엔 같이 갑시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앞 길을 걸으면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어제 방송국 스튜디오를 나설 때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완전히 가벼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 주제가 앞으로도 쉬워질 리는 없었고 오늘 면담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꺼낸 말들이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주제를 회피해왔던 전문가들이 같은 스튜디오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고품질 집속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 사실이 자랑스럽고 동시에 무겁습니다. 그 두 감정을 동시에 갖는 것. 그게 이 나라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솔직한 자리라는 걸 저는 어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빌딩들 사이로 5월의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오래 망설였습니다. 집속탄이라는 주제가 워낙 민감하고 자칫 잘못 다루면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이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공문장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계가 달성하지 못한 불발률 1% 미만,
자탄이 불발되더라도 3분 안에 자폭하는 기능.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집속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그 선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된 것인지를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나서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침묵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말들은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 안보 전문가들이 어느 편도 들기 어려워 회피해왔던 것들을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담으려 했습니다. 무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떤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지 그 무게를 함께 느끼고 싶었습니다. 자부심과 무게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감정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안보가 놓여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그 생각의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늘 그렇듯 이 채널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 드림.